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DMZ 오픈 해커톤 설명회 진행을 맡은 사회적 협동조합 파티의 황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해커톤 참여를 고민하고 있거나 궁금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DMZ 오픈 해커톤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여러분께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참가해야 할지 좀 막막한 분들을 위해서 주제별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발제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발제를 통해서 아이디어 제안에 대해 감을 잡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커톤에 대해 궁금한 점을 오늘 설명회를 통해 모두 해소하실 수 있게 마지막에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시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DMZ 오픈 해커톤 준비 잘 하셔서 저희 꼭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1부에서는 저희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DMZ의 개념과 현황에 대해서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첫 번째 발제는 DMZ 개념과 현황에 대한 발제고요. 두 번째는 지역 문제 해결과 로컬 브랜딩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분의 발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을 모시고 간단히 이야기 나눠보는 토크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부가 끝나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는요,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하실 DMZ 오픈 해커톤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해커톤 신청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팁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DMZ 오픈 해커톤 설명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DMZ 오픈 해커톤 설명회에 함께 해주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DMZ 접경 지역의 평화, 생태, 현황 짚어보기라는 제목으로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개공교수 김진아님께서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제가 끝난 후 토크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 들으시면서 궁금한 의견이 있으시면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토크 시간에 함께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김진아 교수님 모시고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김진아입니다. 저는 오늘 DMZ와 평화관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DMZ, 그리고 관광, 평화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 생각에 지금 DMZ 그리고 DMZ 접경 지역을 일반 사람들이 이제 경험을 하는 주된 이제 주된 경험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 DMZ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가치를 대표하는 단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DMZ 접경 지역에는 굉장히 수많은 이런 경계선들이 있죠. 이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다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잠깐 복습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 가운데 군사분계선이 있고요. 북으로 2km의 북방한계선, 남으로 2km의 남방한계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접경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 민간인 통제선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분단됐을 때 38선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엄밀하게 말해서는 DMZ에 포함되진 않지만 DMZ와 같은 남북한 간의 경계 역할을 하고 있는 한강하구 중립수역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이 DMZ 접경 지역을 많이 다니면서 느꼈던 가장 큰 생각은 이것인데요. 모든 공간이나 환경 프로그램들이 평화라는 이름하에 진행이 되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평화 관광이라는 개념은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인데요. 이제 평화라는 게 단지 어떤 갈등이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뭔가 우리 안의 평화, 자연과의 평화, 미래 세대와의 평화, 이렇게 굉장히 넓은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 그런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수단으로서의 관광이라는 개념으로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DMZ 접경 지역에서는 이 평화라는 이름 하에 굉장히 많은 공간들, 관광지들 이런 것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요. 제가 대표적으로 파주와 철원의 사례들을 좀 이렇게 이미지로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 DMZ 접경 지역에 뭔가 평화라는 이름이 붙은 장소를 방문을 하고 평화라는 이름이 붙은 뭐 축제나 이런 것들에 참여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평화를 느낄까? 평화를 배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굉장히 이제 적나라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상징적으로 뭐 평화공원, 평화타운, 평화뭐다, 평화뭐다 이러니까 싫다. 왜 평화분이 잘 모르겠다. 그냥 말해도 추상적인데 아무데나 다 붙이니까 더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이 사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DMZ 접경 지역에 어떤 DMZ 접경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광의 형태, 평화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황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가장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그리고 전통적인 방식인 안보 관광입니다. 사실 안보 관광이라는 말도 되게 신기한 단어죠. 네. 영어로 번역해 놓으니까 더 이상한데 일단은 이 전쟁과 분단의 역사를 전시해 놓은 전시관들이 있고요. 그리고 민간인 통제구역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안보 견학이라는 이제 이런 마크를 달고 이제 들어가는데요. 들어가서 이제 DMZ 안의 풍경을 바라보고 옛날에 여기서 무슨 고지에서 무슨 전투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죠. 그리고 뭐 이 남방한계선 바로 앞에서 철길이 끊겨져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일 수 있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전쟁 분단의 역사가 아닌 그 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하는 그런 이제 관광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네, 철원에 있는 노동당사입니다. 노동당사가 옛날에 1970년대, 80년대에는 반공교육의 이제 상징 메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과거에 이 지역에 얼마나 이런 건물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번성했던 지역이라는 거,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가지는 어떤 역사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일대에서 피스트레인이라는 이제 뮤직 페스티벌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2018년에 처음 제대로 못 열리다가 찾아보니까 이제 올해 다시 재개가 됐더라고요. 이제 당장 9월 2일, 3일 이렇게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접경 지역에서 이런 락 페스티벌 성격의 이런 문화 프로그램도 이제 열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철원의 과거 1920년대, 30년대 풍경인데요.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굉장히 번성했던 지역이었고 지금은 그 흔적들이 이렇게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폐허들도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또 이게 좀 아티스트들에게 예술 활동 하시는 이런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굉장히 영감을 주고 있어서 이런 이제 여기 와서 이런 지역의 역사나 이런 장소들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작품 활동을 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고요. 또 지자체에서는 이걸 테마로 어떤 역사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운영을 하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이제 또 떼어낼 수 없는 테마죠. 생태 관광입니다. 뭐 경기도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이 DMZ 접경 지역은 철새 도래지로 굉장히 유명한 장소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철새들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그러기 위해 방문하는 여러 뭐 사진 작가분들, 뭐 연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반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일종의 마을 비즈니스의 어떤 이제 기반이 되어서 이제 그 도래지 주변에 거주하시는 마을 주민분들에게
어떤 이제 수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남방 한계선이 조금씩 위로 올라가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시면 허가를 받으면 예전에는 DMZ였던 지역에 일단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긴 것이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옛날에 그 그 환경이 보존되고 있는 모습들, 그것이 어떤 이런 이제 역사적인, 문화적인 흔적들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생태 환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생태 관광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생태 관광을 운영하고 그로 인한 어떤 경제적인 그런 사회적인 혜택들이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에 의해서 주민분들이 직접 참여하고 그 주민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보여드린 이런 장소들을 방문한 사람들의 이제 반응을 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좀 읽어드릴 텐데요. 일단 사람들이 철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지금 그냥 쌀과 전쟁터로만 기억되는 것이 안타깝다. 방문객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20, 30대 남성분들. 군대에 있을 때 너무 많이 들었다. 난 안보관광에서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고 시간이 흘러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오히려 불편하다. 이런 감정까지도 느끼고요. 하지만 좋은 반응도 긍정적인 경험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민분들이 설명해 주셔서 더 좋았다는 이야기도 많았고요. 실제로 이거를 가까이서 내가 경험하고 느껴보니까 정말 이 지역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정말 평화가 소중한 걸 느낄 수 있었다. 과거에 여기가 어떤 곳이었는지 상상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았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뮤직 페스티벌 같은 이런 이제 새로운 시도들이 들어오면서 훨씬 이 지역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 것을 이제 제가 관찰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평화라는 것의 정의를 좀 내려보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동안 전쟁, 분단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 분명히 평가절하되거나 관심받지 못했던 그런 지역 자원들이 있었고요. 그것들이 가치를 드러내고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 지역 밖에서 방문하시는 분들 간에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면서 기존의 이 지역이 갖고 있던 어떤 금단의 공간이란 이미지가 일반 시민들의 일상생활 영역으로 전환되는 것이 평화가 아닐까라는 제 스스로의 어떤 정의를 내려보았고, 끝으로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런 평화가 무엇일까? 이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치, 혹은 주민분들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로서의 평화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정의해 보시는 걸로 해커톤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 드리면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발제는 지역 문제 해결과 로컬 브랜딩 이야기하기를 주제로 예술가 문화도시 사회연구소 이사 안태호님께서 발제를 이어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안태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 DMZ에 딱 특화된 내용은 아니고요. 그 주민 제안 사례들, 그리고 주민 제안들이 지역을 어떻게 바꿔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그리고 로컬 브랜딩이 어떤 것인지, 로컬 브랜딩 사례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DMZ에 관련돼서 어떤 상상들을 좀 해보실 수 있을까, 거기에 좀 밑재료를 좀 제시해 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 닐스 보어라는 그 물리학자 얘기를 가져왔는데요. 요새 그 오펜하이머 영화에도 아마 이분이 나온다고 해요. 저는 아직 영화를 보진 못했는데 오펜하이머가 존경한 스승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덴마크 출신 물리학자고요. 1922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양자역학에 되게 큰 기여를 한 현대 물리학계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학교 다닐 때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고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기압계를 활용해 건물의 높이를 구하라고 했더니 닐스 보어가 기압계에 끈을 묶어서 옥상에서 내려서 끈의 길이를 잰다라는 답안을 제출했답니다.
좀 황당하죠. 그 교수가 0점 처리를 했더니 닐스 보어가 가서 항의를 했대요. 그래서 중재하는 교수가 그러면 다른 답안을 낼 수 있겠냐라고 얘기했더니 몇 가지 답안들을 이렇게 냈다는 거죠. 2번, 3번, 4번, 5번처럼 기압기를 옥상에 던져 땅에 떨어질 때까지 시간을 잰다. 그래서 그 시간에 따라서 높이를 잴 수 있다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교수가 만점을 줬다 그래요. 그 듣고 나서는. 원래 답은 5번이죠. 지상과 옥상의 기압 차이를 이용해서 건물의 높이를 계산한다는데 그게 좀 답답하게 느껴졌던 그 닐스 보어가 이런 그 답을 냈다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사실을 말씀드리면 이건 창작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가 전달이 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문제를 좀 입체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를 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의 사안이나 혹은 관계나 문제에 대해서 좀 다양한 방식으로 그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야 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늘 아마 그 뒤쪽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실 텐데 DMZ를 접근하는 방식 혹은 DMZ 접경 지역을 접근하는 방식이 평화라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고요. 혹은 생태라든지 혹은 경기 북부 지역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어서 좀 이런 다양한 좀 얘기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얘기를 좀 열어봤습니다. 저는 사실 DMZ를 생각하면 이 분단 체제라는 것들을 좀 어떻게 인식할 건가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 굉장히 그 북이라는 존재 혹은 분단이라는 그 상황이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그 되게 짓누르고 있는 억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대가 그렇고 계속 그 우리가 압박으로 느껴지는 북핵이나 뭐 북한 이탈 주민이나 이산가족이나 사상의 자유에 연결되는 그런 그 공산주의에 대한 그런 컴플렉스, 공포 같은 것들이 사람들의 일상을 좀 짓누르고 있는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되게 무감각하기도 하고 혹은 적대감을 가지기도 하고요. 되게 무시하면서도 한편으로 우월감을 가지기도 하고 이런 마음의 습관들을 어떻게 좀 다르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다르게 바꿔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병행되지 않으면 사실 분단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어렵다. 그리고 분단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들에 제한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갈라진 마음들이라는 이 책을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김성경이라는 학자께서 지으신 얘기인데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다음은 기획의 전반적인 얘기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육하원칙이라는 얘기들 하잖아요. 육하원칙에 따라서 문제라는 것들을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 단지 저희가 반짝이는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문제를 전반적으로 포착할 수 없다고 생각이 돼서요. 무엇이 문제고 왜 문제가 발생했고 누구와 관련된 문제고 어디서 혹은 그 언제 생긴 문제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로 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체적으로 문제들을 좀 접근해보고 거기다 해결 방식을 좀 고민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독산 사동이라는 곳에서 그 진행한 행복주차 골목이라는 사업이에요. 뭐 사업은 간단합니다. 그 골목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보면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나 혹은 낮에 굉장히 비어 있는 주차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혹은 밤에 그 공공기관의 주차장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그런 그 구역의 주차장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냥 그게 뭐가 어렵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저 소유주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이후에 관리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 거죠. 아마 주차 문제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갈등을 겪어보신 일들이 대부분 다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공유 주차 구역으로 바꿔서 주차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들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그런 성과들을 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주민 제한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거창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 실제 삶에서 불편한 것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민의 삶이나 우리 일상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대단히 작은 것들, 사소한 것들부터 시작된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그 기술과 결합한 내용인데요. 대전시에서 그 리빙랩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사업으로 시작이 됐는데 건너유라는 프로젝트예요. 이 갑천이라는 하천이 있는데 이 하천에 징검다리가 있답니다. 징검다리를 건너면 굉장히 빠르게 여기 그 하천의 그 주변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다리 간격이 너무 넓어가지고 큰 다리는 넓어서 그걸 돌아가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근데 그러면 비가 좀 많이 올 때마다 물이 넘쳐가지고 사실 이 돌다리 건너다가 물에 빠지는 사고들이 계속 발생했답니다. 여기에 큰 다리를 세우면 제일 좋겠지만 그건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지역의 그 IT 기술 업체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이것저것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방식들을 채택한 거죠. 수위가 넘치게 되면 저 안에 그 경보기를 두고 그걸 앱을 통해서 주민들이 그 앱을 다운받고 저 수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항시 모니터링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비가 좀 많이 왔는데 건너도 괜찮을까 말까 생각하다가 실제로 가보지 않으면 전에 몰랐는데 이제는 앱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고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제시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도 굉장히 간단한 일인데요. 소백산 국립공원의 배달 도시락 사업이에요. 국립공원 관리자의 고민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합니다. 이 관리자가 일회용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사실 일도 힘들고 사실 환경에도 부담이 된다고 생각이 돼서 그러면 이걸 좀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지역의 외식업체들과 협력해서 도시락을 배달하기 시작했대요. 저 구성하는 것도 지역의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자기 물품들을 가져다가 그 식품들을 가져다가 저렇게 넣고 사람들 사전 신청을 통해서 저 도시락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효과가 났을까요? 지역의 업체들은 당연히 매출 증가 효과가 났겠죠. 이전에 사람들은 계속 뭐 집에서 싸오거나 뭐 김밥을 사오거나 간단한 것들을 계속 사오고 그 바깥에 사오는 그 비율들이 높았다고 한다면 사람들 입장에서도 방문객들 입장에서 되게 편안한 거죠. 굳이 그 도시락을 따로 가져가지 않아도 저기서 굉장히 그 풍성한 도시락을 받아서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쓰레기 양이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것들을 가서 도시락을 가져다 주고 다시 입구에서 회수하면 되는 문제라서 훨씬 그런 게 여러 가지 효과들을 좀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쓰레기가 줄어든 건 물론이고요. 이것도 되게 간단한 일 같지만 사실은 이런 어떤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저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누구와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 서울의 마곡지구라는 데가 신도시가 들어섰는데요. 거기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었대요. 그래서 지역에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냄새에 대해서는 다른 그 눈에 보이는 시설들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지만 냄새에 대해서는 좀 불가항력이라는 생각들을 좀 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도 주민들이 냄새에 대한 불만들을 제기하고 그 불만들을 어떻게 좀 정확하게 좀 파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냄새 지도라는 작업들을 했어요. 이건 커뮤니티 매핑이라는 작업들을 통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주민들과 5차례 워크숍을 했고 주민들에게 휴대용 측정기를 같이 제시하면서 125명 주민들이 참여해서 1720건의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냄새가 어떻게 나는지, 얼마나 나는지, 그리고 시간대별로 냄새가 어떻게 다르게 나는지를 체크한 지도가 바로 이런 지도가 나타나는 거죠. 물론 모든 데이터를 다 정확한 데이터를 나온 건 아니어서요. 일부 데이터들은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도 있었지만 주민들이 이런 활동들에 참여하면서 지역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런 효과들도 있었고요. 지역의 문제들을 보통 다 행정이 처리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문제들을 정확하게 제기하고 해결하는 방식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들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애정도 늘어나고 지역에 대한 이해가 늘어나는 그런 과정들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다들 고양이들 좋아하시죠? 고양이가 언젠가는 귀여움으로 세상을 지배할 거라는 얘기들도 많이들 하는데요. 재개발 지역의 길고양이 매뉴얼을 만든 사례입니다. 2019년에 서울시의 시민 제안으로 그런 제안들이 들어왔대요.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보통 길고양이들이 많고 그리고 재개발 지역의 빈집들을 길고양이들이 자기 안식처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재개발 지역이 철거가 되고 나면 길고양이가 갈 데가 없어서 굉장히 곤란에 처하거나 빨리 죽거나 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길고양이 보호 조치를 어떻게 만들 수 없을까라는 제안을 했더니 그때 당시 서울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죠. 그런 매뉴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서울시와 동물권 단체 카라가 협업해서 이런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도시정비구역에 길고양이 보호활동 매뉴얼 제작 및 자치구에 배포하는 작업들을 했었죠. 도시정비구역인데 영어로 좀 오타가 났네요. 이해해 주시고요.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면요. 되게 이렇게까지 유난을 떨어야 되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생명과 공생한다는 것,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좀 고민한다고 하면 그리고 도시라는 게 반드시 인간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동물들과도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정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서식 현황들을 파악하고 이주 예정지를 정하고 일정을 수립하고 길고양이 중성화하는 것들을 상시로 진행하고 이주를 진행한 이후에 모니터링까지 진행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도 역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길에 사는 생명들, 다른 생명들과 공존하는 방식들, 수단이나 방식들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로컬 브랜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주민 제한보다는 좀 더 큰 개념이죠. 지역을 어떻게 브랜딩할 것인가. 사실 브랜딩과 마케팅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브랜딩이라는 것은, 마케팅은 말하자면 더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죠. 마케팅이 어떻게 하면 더 가격 책정을 잘하고 시민들에게 더 소비자들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건가, 어떻게 홍보를 더 잘할 수 있을 건가라는 데 초점이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브랜딩이라는 건 결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뢰해 줄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려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브랜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컬 브랜딩이 많이 얘기가 되는 건 결국은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거에 대한 대답 중 하나로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반드시 외부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도 있지만 자기 도시의 활력들을 어떻게 되찾을 건가라는 데 이 포커싱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컬 브랜드 사례를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발제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임실 치즈 마을인데요. 1964년도에 임실 성당에 벨기에 출신 신부가 오게 됩니다. 지정한 신부가 와서 보니까 1964년도면 한국이 많이 생활이 어려울 때잖아요. 그래서 사냥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출발했대요. 처음에는 사냥류를 가지고 판매를 하고 요구르트를 만들거나 그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잘 안 돼서 나중에는 치즈를 만드는 걸 기술을 계속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계속 기술을 가져오고 공급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대요. 원래 지정한 신부는 지역 안에서 되게 지역 자금용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주민들은 그거보다 좀 큰 꿈을 품었습니다. 여기 PT 자료에서 보시면 목장형 유가공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목장형 유가공은 생산지와 공장, 가공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목장이 생산하고 바로 가공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사업체 비전을 계속 만들어냈고요. 주민들이 사실은 사업체를 주도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 사업체들이 결국은 공유재산들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커먼즈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공유재산을 만들어내고 그 공유재산을 다시 지역 비전 구현에 사용하는 그런 과정들, 선순환 과정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문턱 낮은 조직을 만들고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개개인의 주체성을 독려했대요. 상당히 많은 종류의 공동체를 계속 만들었다가 해산됐다가 만들었다고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축적했다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의 결과가 치즈 마을이라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사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로컬 브랜딩으로 홍보하는 이 치즈 마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결이 있습니다. 거기는 치즈 테마파크를 주로 소개를 하고 거기에 주로 에너지들이 많이 방문객도 많이 가고 예산도 많이 가고 그래서 초기에 임실 치즈 마을 주민들이 사실 좀 불만이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지금까지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해온 시스템만큼은, 그리고 주민들의 의지만큼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들이 로컬 브랜딩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속초의 사례인데요. 속초는 지금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제가 같이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속초가 대한민국 최고 동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북쪽에 가깝게 있기도 하죠. 그래서 동쪽으로 가자, 고 이스트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어요. 속초에 아마 관광 때문에 가보신 분들이 여럿 있으실 텐데요. 사실 속초 가보면 저는 가끔 그런 비애감이 듭니다. 이 속초가 서울 사람들이 무슨 먹부림을 하려고 오는 도시인가. 참 되게 씁쓸하다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요. 속초 주민들이 한 8만 명 정도 돼요. 속초 인구가. 근데 방문객은 1년에 한 2천만 명 가까이 됩니다. 1,900만 훌쩍 넘어서 2천만 명 가까운데, 그래서 속초가 이렇게 먹거리 혹은 관광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소비만 하는 도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로컬 브랜딩을 잘할 수 있을까, 속초의 매력이 무엇인지 제대로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속초에서 보면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속초에 제가 문희당 서림이나 동화서점 같은 곳들을 만나보면 바깥에서 나가 있던 자녀들이 가업을 잇기 위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식당도 그렇고 혹은 배 선장이 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마치 일본과 같이 가업을 잇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 굉장히 독특한 사례이기도 하고요. 하이퍼 로컬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존의 로컬을 책임져 오신 분들, 그리고 지켜오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 세대들이 어떻게 로컬을 이어받고 있는지, 혹은
다시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 로컬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 속초이스트라는 말이 되게 낯서실 텐데 되게 이스트라는 말이 어떤 분야에 있어서 자기 주의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기 속초주의자라는 말을 쓰는데 어떻게 보면 속초에 대한 애정들 혹은 속초에 대한 자부심들, 속초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하면서 속초의 사람들을 만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의 산, 바다, 호수, 영랑호나 청초호 같은 굉장히 그 훌륭한 환경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설악산 권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연환경과 아바이 마을 실향민들부터 시작한 그 도시여서요. 아바이 마을이 있고 역사적 맥락, 속초 음식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리턴한 아까 말씀드린 리턴한 청년들, 새롭게 자리 잡는 이주민들의 이야기들을 다 어떻게 잘 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에서 속초 이스트 혹은 고 이스트라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얼마 전에 진행한 고 이스트 포럼이라고 속초 고성 양양이라는 세 도시가 함께 모여서 동쪽에 대한 상상들을 좀 다채롭게 해보자. 그리고 지역 활성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아보자라고 해서 만든 포럼의 장면입니다. 이렇게 제가 주민 제안과 로컬 브랜딩에 대한 몇 가지 사례들이나 개념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여하는 분들이 DMZ 접경 지역에 대한 현실에 기반한 좀 구체적인 상상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 해커톤을 통해서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면서 발제를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를 좀 나눌까요? 네, 저희 시간이 한 20분 정도 주어져 있는데 두 분 얘기 제가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DMZ 오픈 해커톤에 대한 이야기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주제는 DMZ의 평화와 생태,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한 로컬 브랜딩과 지역 문제 해결입니다. 굉장히 개념어들이 많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저희가 해커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을 전문가분들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고요. 제가 질문을 조금 몇 가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 김진아 교수님께서 발제하시면서 지도들을 보여주시기도 했는데 DMZ에서도 이제 경기도의 접경 지역이 어디인지 이렇게 조금 궁금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DMZ는 이렇게 쭉 남북한에 다 걸쳐 있는데 좀 경기도나 강원도 여러 지역들이 있을 텐데 이 경기도 지역에 좀 어떤 환경이나 자원 이런 것들에서 좀 다른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먼저 얘기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DMZ라는 거는 기준이 되는 게 군사분계선이잖아요. 근데 이 군사분계선은 육지상에만 그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DMZ는 파주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DMZ 하면 이제 김포나 저쪽 연평도 이쪽까지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쪽은 사실상 한강하고 중립 수역이라고 분류가 되고요. DMZ는 육지에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DMZ에 들어가는 지역이 있는 행정구역은 사실 파주와 연천밖에 없는 것인데, 접경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거기에 포함되는 접경지역에는 이제 DMZ가 아니라 이제 NLL, 해상 분계선과 NLL 및 DMZ의 인접한 지역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경기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파주 연천에 고양, 그 옆에 양주, 포천, 동두천, 그리고 왼쪽으로는 김포, 인천, 옹진 이렇게까지 이제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원 방문해 보실 만한 장소나 좀 이제 주목하시면 좋을 만한 자원들을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이 한강 NLL과 DMZ 지역상에 전망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 열 몇 개가 되는데 거기서 바라보는 풍경들이 전망대마다 다 다르고 그 지역의 역사나 환경, 생태 환경, 지형 이런 것들이 그 지역만의 특징을 보기에 되게 좋은 장소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DMZ 하면은 북으로 2km, 남으로 2km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파주에서 바라본 DMZ가 분명히 다르고 연천에서 바라본 DMZ 분명히 다르고 또 김포 이런 한강 중립수역에서 바라보는 그 풍경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전망대들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러니까 파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군 기지 경제라고 하죠. 그 미군의 과거에 굉장히 의지를 많이 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남북한의 어떤 평화 관계 속에서 다시 좀 지역의 활력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 지역이라는 게 좀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연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국 전쟁 시기에 가장 전투가 치열했던 지역이고, 지금도 민간인 통제구역을 방문할 때 가장 그 군인들의 통제가 가장 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머릿속에 지도가 다 있으신가 봐요. 그리고 저는 좀 새로 배운 건데 분명히 이거 옛날에 학교 다녔을 때 배웠을 것 같은데 DMZ와 이 북방한계선과 이 접경 지역의 개념이 조금씩 다르고, 사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건 이제 경기도 일대 접경 지역 전체에 대한 것들을 좀 다시 좀 명확히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접경 지역에서 방문해 보면 좋을 지역도 추천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DMZ 오픈 해커톤 주제는 평화와 생태,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한 로컬 브랜딩과 지역 문제 해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얘기를 들어보셨을 때 안태호 이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로컬 브랜딩과 지역 문제 해결이란 관점에서 이 주제 또는 요번에 이제 좀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좋겠다. 이제 아까 얘기 주실 때는 좀 입체적인 관점, 또 지역의 어떤 일상 이런 것들 얘기 주셨는데 한번 좀 더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딱 한마디로 얘기하기 참 어렵기는 한데요. 어쨌든 아까 말씀해 저도 사실은 김포도 포함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도 정확하게 몰랐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지역들에 대한 접경 지역이나 DMZ에 대한 사전 리서치라고 그럴까요? 탐구라 그럴까요? 지역에 대한 연구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나 평화나 그리고 경기 북부 발전이라는 키워드를 볼 때 사전에 저희가 공부해야 될 점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단순 아이디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혹은 단순 아이디어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존에 언론에 보도된 자료부터 출발해서 혹은 각 지자체에서 사회조사 자료들이나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있으니까 사실 거기에서 어떻게들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지 혹은 다른 방안으로 도민해 볼 만한 것들 없는지, 그리고 대개 사실은 저희가 많이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내가 정말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뭔가 내놔도 대개는 이전에 나왔던 아이디어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기존에 제시가 됐었는지 혹은 어떤 사업들이 거기서 시도가 됐었는지도 파악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 먼저 파악한 이후에 그러면 저거 말고 다른 방법들을 좀 고민해 보거나 저거보다 좀 진전된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경기 북부 지역에 이를테면 주민들이 개발 제한 구역에 걸려서 생활에 불편을 겪는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기도 하고요. 혹은 그쪽이 굉장히 생태계 보고기 때문에 기존에도 탐주 활동을 하거나 생태 관련 활동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서 그런 활동들에 대한 리서치가 사전에 좀 진행이 되면 더 많은 아이디어들의 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사실 새로운 걸 시도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떤 활동들이 있었고 또 어떤 지원들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얘기 듣고 생각해 보면 사실 그 DMZ 지역에 관련해서 많은 어떤 그 정책들이 이미 있고 자료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꼭 따라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걸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면 좋겠다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 김진아 교수님께 이제 질문 드리려고 하는 건, 아까 이제 발표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예를 들면 안보 관광을 갔던 사람들의 후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좀 적나라하기도 하곤 한데, 생각해보면 저도 한 20년 전에 안보 관광을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새로운 것들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이번 해커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 DMZ의 어떤 새로운 문제 해결, 로컬 브랜딩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좀 이런 부분을 주목해 주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좀 찝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 DMZ 접경 지역들을 많이 다니면서 우리가 외부인들이나 혹은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 지자체에 계시는 분들, 여기를 DMZ,
혹은 경기 북부 이렇게 너무 큰 범위로 묶어서 바라본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경기 북부 안에도 파주라는 도시가 있고 연천이라는 도시가 있고 그 안에도 또 각자 굉장히 다른 성격의 동네들이 있고 장소들이 있는데 그거를 DMZ라는 이 이름이 너무 거대하고 너무 대단한 개념이다 보니 그냥 DMZ 이렇게 묶어버려서 그 지역의 그 매력이나 뭐 문제점들을 이제 다 잘 살피지 못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특히 요즘 젊은 세대의 사람들이 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기대하는 거는 그 지역만의 무엇이거든요. 이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거, 이 지역에서만 뭐 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하고 만나고 얘기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너무 이게 범위를 막 거창하고 거대하고 넓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내 주변, 내 일상생활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거, 필요한 거, 그게 곧 DMZ의 문제이고 경기 북부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출발점을 이렇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희가 오늘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 김진아 교수님은 사실 이제 이 DMZ 평화정책 관련된 전문가이시고 안태호 이사님은 로컬 브랜딩 전문가이신데 두 분의 이야기가 저는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태호 이사님께서도 이제 김진아 교수님 얘기 들어보시고 좀 이어서 참가자분들 이런 부분 좀 주목하시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면 좋겠다, 좀 얘기 부탁드릴게요. 사실 같은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DMZ 접경 지역이라고 해도 결국 사람이 사는 곳이잖아요. 물론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도 같이 포함을 하긴 합니다만 자기 삶의 아주 구체적인 영역들이나 그런 필요한 맥락들을 갖추지 않으면 이런 어떤 사업안을 가져와도 그게 현실화되거나 혹은 현실화된다고 해도 장기적 인가되거나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창하면 안 된다. 우리가 말하자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어벤져스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인식하고 우리는 일상에 어떻게 주목할 것인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되게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문제더라도 그런 것들을 실제로 바꿔낼 수 있을 만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커다란 주제나 거기에 대한 고민도 물론 있어야 되겠죠. 물론 평화나 그런 커다란 이념이라고까지는 뭐 거창하고 그런 종류의 지향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있어야 되겠지만 삶에 좀 구체적으로 잘 붙지 않으면 되게 뭐랄까 엉뚱한 얘기들을 하거나 사람들 삶과 동떨어진 얘기들을 하게 되면 사업이 현실화되기 되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오늘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두 분 얘기하신 거랑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DMZ 오픈 해커톤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가 이 문제 해결 방안을 만들 것인가, 이 지점에선 사실 좀 물론 저희가 전문가 부분도 있고 일반 부문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만 이런 이제 보통 시민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꼭 기관에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시민분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활동하시기를 기대하는 건데 이런 이제 시민이 참여해서 같이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과정의 의미들,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 한번 다시 좀 각각의 영역에서 그 의미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안태호 이사님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제 발제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기는 한데요. 사실 시민들이 정책에 관여하거나 혹은 행정에 관여하거나 실제 도시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관여하는 일들이 많지가 않아요. 저희가 사실 일상을 사는데 굉장히 먹고 사는데 바쁘고 매일 출근하고 자기 일상을 사는 데만도 버겁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공공이라는 것들을 그냥 관공서에만 맡겨두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매우 중요한 문제고 우리 삶에 있어서 되게 밀착된 문제들인데 아까 제가 몇 가지 사례에서 시민들이 이걸 제안하게 되면서 자기 지역에 대해서 잘 알게 됐고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고 해결 방안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디 다른 지역에서 어떤 문화기획자를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자기가 문화기획자로 활동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이 지역을 제일 잘 알았다고 생각했대요. 맛있는 집도 많이 알고 술집도 제일 잘 알고 우리 동네에서 계속 태어나 살았고 그랬는데 자기 기획자 일을 하다 보니까 되게 사소한 것들, 이를테면 그 지역의 창원이 아니라 진해였는데 그 지역에 김구 선생님 시비가 있었대요. 근데 자기가 그걸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20년 넘게 여기 살면서. 그래서 그걸 알게 되고 새로 공부하게 되고
그러니까 공부하게 되니까 더 많은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주민들하고 더 만나게 되고 다시 더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그거 가지고 엮 해보려고 하는 아이디어를 또 생기게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정과 그리고 이해와 그리고 활동과 그런 것들이 잘 엮이게 되는 과정들의 출발이 사실은 이런 종류의 문제들을 발견하거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안을 하거나 해결하는 노력들을 하는 것들이 그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김진아 교수님 답변도 들어볼게요. 저는 일단 무엇보다도 주민분들, 시민분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저희 같은 전문가라는 표현은 좀 부끄럽긴 하지만 이렇게 외부에서 뭐 잠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영감을 주거나 잠깐 뭔가를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결국 이거를 계속 끌고 나가는 거는 시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리고 도와준 사람들이 없이도 스스로 끌고 나갈 수 있지 않으면 그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가 않는 거를 굉장히 여러 가지 사례들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도 대통령도 계속 바뀌고 지자체 공무원, 담당 공무원도 계속 바뀔 거예요. 근데 바뀌지 않는 건 그 지역의 커뮤니티이고 결국에는 그걸 계속 끌고 나갈 주체들이 그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계속 굴려 나갈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봐야겠죠. 네. 네,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DMZ 평화 생태 경기북부 발전이라는 게 사실 이게 정책이 나와도 하루아침에 딱 실현되지 않을 거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여기 공감하고 좀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고 문제 해결도 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야 된다는 점에서 이번 DMZ 오픈 해커톤에서 그런 아이디어들, 그런 어떤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두 분,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네, 그 설명회 1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0분 동안 쉬는 시간을 가지고, 네, 이어서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DMZ 오픈 해커톤 2부 설명회 자세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DMZ 오픈 해커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자세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앞에서 전문가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여러분에게 DMZ는 어떤 공간인가요? 이제 뭐 전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어떤 우리가 쉽게 갈 수 없는 지역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서 좀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상징적인 공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연 생태계가 아직 살아있는 그 아마 초록의 사진이 가득한 이미지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DMZ 오픈 해커톤은 평화라는 가치를 이제 모든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또 동시에 접경 지역의 문제 어떤 아까 이제 얘기 나눈 것처럼 접경 지역에 이제 여러 작은 걸쳐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문제들을 포착하고 개선하기 위한 시민들의 아이디어 제안을 모아보자는 취지로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번 해커톤의 주제는 DMZ의 평화 생태와 경기 북부 발전, 이 로컬 브랜딩과 지역 문제 해결 정책 아이디어 제안입니다. 지역의 자원과 특색을 활용해서 이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평화와 생태라는 키워드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해커톤, 이제 이 해커톤이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해커톤은 해커와 마라톤의 합성어입니다. 이제 원래는 IT 개발자들이 이제 참여자들, 기획자나 개발자들이 팀을 구성해서 이제 빠르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는 그런 이벤트를 해커톤이라고 합니다. 이번 DMZ 오픈 해커톤은 이런 개념들을 좀 넓혀서 그 지역의 시민들, 주민들, 또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이 DMZ 접경 지역에 관심 있는 국내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이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보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DMZ 오픈 해커톤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약 2달간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럼 이 DMZ 해커톤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DMZ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 혼자 오시는 건 아니고요. 팀을 구성하셔서 오시면 됩니다. 근데 팀은 2명에서 5명까지 이렇게 한 팀으로 구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꼭 그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국내에 계신 분들 또 해외 거주하시고 계신 분들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DMZ 오픈 해커톤은 저희가 주요 행사들은 온라인으로도 같이 중계를 하려고 합니다. 단 저희가 좀 원활한 소통과 지원을 위해서 팀에 한국어로 소통하실 수 있는 분, 발표하실 수 있는 분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가 부분은 크게 2개로 구분됩니다. 일반 부문과 전문 부문입니다. 일반 부문은 어떤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뭐 학생, 청소년, 외국에 계신 어떤 주민분들 모두 가능합니다. 전문 부문은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어떤 이 주제와 관련해서 활동하고 계신 단체 활동이나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도 가능하고요. 연구자 분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두 부문이 구분되어 있는 이유는 이제 저희가 나중에 시상할 때, 평가할 때 평가 기준과 좀 시상 금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일정, 심사 선발 일정들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11일에 공개적인 이제 그 모집이 시작이 됐습니다. 마감은 9월 4일입니다. 오후 4시입니다. 시간도 저희가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9월 4일까지 서류 접수를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서류 심사를 진행을 합니다. 서류가 접수 진행된 다음에 바로 심사를 하고요.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분들 심사를 하고 심사 합격자에 한해서 온라인 면접을 진행합니다. 9월 8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팀에서 꼭 참석을 해주셔야겠죠. 그다음에 심사 발표 결과는 9월 8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9월 11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반 부문과 전문가 부분 각 10팀을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심사 과정에서 적합한 팀의 숫자에 따라서 이 숫자는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이제 그 최종 본선을 진행한 그 주요 최종 심사 결과 발표는 11월 10일에 진행이 됩니다. 본선 진출하신 그 팀들이 이때 참여하셔서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현장 심사를 통해서 우수한 분들을 선정하게 될 예정입니다. 심사 기준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참여의 다양성 확보, 공감도와 활동 의지, 또 도입 필요성, 적용 가능성, 혁신 창의성, 주제 적합성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선과 본선에서 이제 심사 비중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들 말씀을 드리고요. 심사 기준을 자세한 내용은 공모 모집 요강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선정된 팀들을 무엇을 해야 하는지, DMZ 오픈 해커톤이 도대체 뭘 하는 거지? 다시 한번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선을 거쳐서 선정된 팀들은 9월 22일 킨텍스에서 열리는 DMZ 오픈 해커톤 출범식에서 첫 만남을 가지게 될 예정입니다. 이때 그 신청하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자 한다 발표를 하고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출범식 을 하고 여기서 아이디어를 공유하신 다음에는요. 이제 본선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 작성하신 기획안들을 이제 서로 그 참가 팀들끼리 또 온라인에 열어놓고 국민분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발전하는 과정으로 기획안 작성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초대하고 있는 멘토분들과 멘토링 데이를 갖게 될 예정입니다. 이때가 일종의 중간 발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해커톤에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DMZ 현장 방문, 견학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설명드린 대로 DMZ 지역이 굉장히 넓고 이슈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는 팀이 자율적으로 이 현장 방문 계획을 세우시고 결과를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공유해 주시고 멘토링 데이에 참여하셔서 좀 발전된 기획안을 발표해 주시는 분들께 현장 방문 비용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11월 10일에 최종 본선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전문가 심사와 국민투표를 통해서 최종 시상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고요. 이때 꼭 참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종합해보면 이 모든 과정을 고려할 때 9월 중순부터 해서 11월 중순까지 약 두 달간 진행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MZ 오픈 해커톤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여하셔야 되는 일정이기도 합니다. 9월 22일 출범식을 진행합니다. 예선 심사를 통과한 본선 진출 팀들의 네트워킹과 아이디어 첫 발표 자료 있고요. 10월에는 네, 자율적으로 DMZ 현장 방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에서 11월 네, 전문가 멘토링이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앞으로 DMZ 오픈 해커톤 지금 공모 모집을 받고 있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서면으로 그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받는 네, 멘토링도 진행을 하고요. 팀별로 직접 1대1 멘토링, 그 다음에 전체 멘토링을 진행하는 시간들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 시상식에서 전문가 심사와 네, 국민투표를 통해서 최종 심사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DMZ 오픈 해커톤을 통해서 그러면 참가하시는 분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지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네, 각 팀마다 현장 방문 활동비 3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DMZ 지역 방문은 자유롭게 다녀오시고 현장 그 보고서를 같이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네, 서류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셔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모아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 이것이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좀 저희도 지원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참가하는 팀들끼리의 네트워킹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10분 정도의 멘토를 모시고 네, 멘토 한 분당 2팀 정도가 매칭이 돼서 좀 섬세하게 그 기획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발전을 위한 주제별 전문가 멘토링이 진행이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혜택이죠. 이번 DMZ 오픈 해커톤은 시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부문은 1등 400만 원, 2등 200만 원, 3등 100만 원. 그리고 전문 부문은 1등 600만 원, 2등 300만 원, 3등 200만 원 이렇게 시상금이 주어지고 경기도지사상도 있습니다. 인기상은 저희가 국민투표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해커톤에 참여하시는 분들 팀별로는 인원이 작지만 주변에 많이 같이 공유도 해주시고 진행되는 2달,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주변의 국민들의 의견들도 많이 모으시면서 진행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좀 참가 신청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참가 신청 방법도 자세히 안내를 드릴게요. 우선 해커톤 홈페이지에 참석해 주세요. 여기 QR코드가 있고요. 저희가 유튜브 채팅에도 주소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는 dmzopen.mixon.io 이고요. 접속하시면 저희가 메인에 크게 참가 신청 배너를 띄워놨습니다. 이 배너를 눌러보시면 참가 신청 게시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신청서 안내에 보시면 첨부된 파일이 있습니다. 공모 요강을 자세히 안내 드렸고 신청서 작성 양식이 있어서 그 문서들을 작성하시고 다시 해당 게시물에 파일을 업로드하시고 신청하시면 끝이 납니다. 저희가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접수가 됐다라는 안내 메시지를 이제 마감 전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이렇게 봤는데 잘 모르겠다, 이 홈페이지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 안내 창구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지금까지 DMZ 오픈 해커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시면서 좀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좀 제안해주고 싶으신 게 있다고 하면 네,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천천히 화면을 보고 있는데요. 네,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좀 볼게요. 네, DMZ 이름을 걸고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행사들끼리 교류하거나 또는 하나의 목표로 DMZ 브랜딩을 갖고 가는지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DMZ 오픈 해커톤은 DMZ 오픈 페스티벌이라는 큰 행사의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디자인 보이시나요? 이것도 DMZ 오픈 페스티벌과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음악회를 저희가 같이 만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 DMZ 오픈 페스티벌이라는 이름 안에서 진행되는 여러 어떤 학술 포럼 또는 스포츠와 관련된 행사들 또는 음악회, 여행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연계하셔서 발전 방안을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요 현장 방문 같은 경우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셔가지고 같이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DMZ 오픈 해커톤 참여자분들에게 이렇게 좀 같이 연계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도 계속 드릴 예정입니다.
결과물과 이제 그 제출과 관련해서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예상하는 건 사실 저희가 그 일종의 정책 제안이라고 크게 좀 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안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의 실행 계획서 또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또는 기존 정책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또 로컬 브랜딩 같은 경우는 콘텐츠를 만드시거나 기획안을 만드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물의 형식을 저희가 특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공모가 그 진행되는 양식을 보시면 지금 단계에서 제출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고자 하는 건지를 좀 작성하시기를 요청드리고 있고 진행 과정에서는 이제 저희가 좀 계속해서 발표회에서 참여하실 수 있는 양식들을 추가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멘토분들을 어떤 분들을 모실지는 저희가 좀 명단이 확정되면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DMZ 평화, 네, 생태 그리고 로컬 브랜딩, 지역 문제 해결과 관련된 다양한 분들을 초대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제 전문가 설명으로 포럼에 그 설명에 함께 해주신 김진아 교수님, 안태호 의사님도 함께 해주실 예정이고요. 요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해본 경험들을 갖고 계신 정말 그래서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멘토로 초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가 신청하셔서 접수된 팀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좀 멘토들도 조정을 해서 정말 그 참여하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멘토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네. DMZ 현장 방문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장소는 그 접경 지역 안에서 자유롭게 선정하시면 됩니다. 김포, 파주, 고양, 연천, 네, 경기도 접경 지역에 정말 예를 들면 안보관광이라고 얘기하셨던 그 지역을 가셔도 되고요. 그 지역이 아니라 경기 북부 활성화나 생태 또는 어떤 로컬 브랜딩을 위한 스토리가 있는 어떤 지역을 방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이제 제안하시는 단계에서 정말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그 지역이 어디인지를 선정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지역을 지금 결정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하시고 저희가 이제 참여하셔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특정 지역을 선정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네, 참가팀 구성에 대한 질문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명이 여러 팀에 참석해도 되는지 얘기를 주셨는데요. 저희 지금 이제 원칙은 한 분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팀으로 참여하실 수는 없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정말 많다고 하시더라도 좋은 아이디어 하나를 선택하셔서 팀을 구성하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은 조금 이제 아직 구현이 안 돼가지고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진출하신 팀들이 그 최종 심사 때까지 아이디어를 꽁꽁 숨겨놓는 그런 경쟁 방식이 아닙니다. 저희가 참가하신 분들도 서로서로의 아이디어를 꺼내놓고 좀 도움을 주고 얘기도 나누면서 같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하신 팀의 활동에 대해서 집중하셔서 가시면서 좀 다른 어떤 참가자분들의 의견도 보시고 거기에도 기여하실 수 있고 그러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심사 때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또는 그 팀을 넘어서서 도민들의 또는 국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그래서 최초의 아이디어가 이런 2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발전했고 성장했는지 그 현장의 이야기들 그 시민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 반영하셨는지들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좀 열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팀은 하나의 활동, 네, 한 사람은 한 팀에 이렇게 참여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네,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DMZ 전역이라고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DMZ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 육지는 이렇게 쭉 걸쳐져 있죠. 경기도와 강원도 전반에 걸쳐져 있습니다만 저희가 요번 DMZ 오픈 해커톤에서 집중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 내의 접경 지역입니다. 경기 북부라고 이야기되는 접경 지역들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다루고 있는 주제도 넓고 지역도 넓고 그렇다 보니까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린 것인지 네, 한번 다시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국민투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그 마지막 날에 최종 발표만 투표를 하고 그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요. 투표는 네, 마지막에 하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되면 선정된 팀들을 저희 DMZ 오픈 해커톤 홈페이지에 어떤 주제로 이 선정된 팀들이 활동을 할 건지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개가 되면 그때부터 이 주제에 관심 있는 국민분들도 같이 의견을 남기시고 발전시키는 그런 협력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참가팀으로 신청하지 않으시더라도요. 오늘 이 설명회를 보고 계시는 분들 또 앞으로 보실 분들이 이 해커톤 진행 과정에 관심을 갖고 공감과 댓글로 참여해 주시고 마지막 심사에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투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기상, 네, 별도 시상 부문으로 해서 그 결과에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 주신 질문들에 대해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렸겠죠? 혹시 이제 앞으로도 좀 질문이 있다 이런 것들 있으시면 저희 그 문의 채널로 네, 연락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질문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요. 질문과 답변을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 DMZ 오픈 해커톤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설명회가 여러분들에게 DMZ 오픈 해커톤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풀어드리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회 이후로 9월 4일까지 해커톤 참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감은 9월 4일 오후 4시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저희에게 문의 메일을 보내주시고요.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의 많은 참가 신청과 관심 문의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